어제부터 연말 3부작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세계 경제,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국제 금융시장, 또 글로벌 증시의 한 흐름을 점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올해만큼이나 은행과 증권사들이 달러 투자, 엔화 투자, 그리고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까지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을지,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올해 큰 전환점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올랐죠? 예. 사실 내일 글로벌 증시를 좀 총체적으로 점검할 텐데요. 오늘도 3대 지수가 올랐어요. 여러 가지 예. 어려운 여건 속에. 올해는 뭐 주식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 가지고 재테크의 명함을 갈린 때였습니다. 예. 우리 김재현 PD께서 마감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여러 가지로 기술적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주가가 올라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외환시장을 보려면 아무래도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인플레부터 먼저 점검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인플레는 2단계로 안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인플레가 안정되는 국가는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이 되겠는데요. 예. 사실 올해 6월 달에 물가가 안정되다가 그렇죠. 7, 8, 9 재발되다가 10월부터 안정세를 다시 찾았죠. 그래서 10월부터 안정세를 찾은 것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CPI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3.7%, 10월 달에 3.2% 이때 안정됐기 때문에 예. 11월 달에는 더 안정됐죠. 3.1%. PC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7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죠. 예. 그리고 유로존 CPI도 빠르게 이제 안정돼서 9월 달 4.3에서 10월 달 2.9, 요게 11월 달까지 2.6으로 더 안정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세를 유지했죠. 그리고 인플레 불안국은 어디냐? 인플레 불안국은 일본과 한국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 불안국을 별도로 나눠서 보면 요 불안국들은 11월 이후에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CPI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2.9에서 11월 달에 2.5% 급락한 데 반해서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CPI는 10월 달 3.8에서 11월 달에 3.3% 둔화되긴 했지만 예. 물론 인플레는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 항목치라든가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물가 수준이 어떠냐? 예. 자, 바로 위에 일본이 2.5%입니다. 우린 3.1%고 3.3%고 그다음 미국이 3.1%입니다. 이러죠? 그리고 유럽이 2.6%입니다. 중국은 뭐 마이너스세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물가가 가장 불안하다. 그렇지만 세계 물가를 본다면 월드뱅크에서 거대한 I 공포는 끝났다. 이 코로나발 이후에 인플레가 20년 만에 인플레라는 기둥이 섰죠. 예. 기둥이 섰는데 이게 이제 20년 동안 제로 물가 익숙했던 상황에서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그 체감적인 물가 수준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거대한 인플레 기둥에 대한 공포가 끝났다.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올해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지나서 안정세를 찾은 것도 이렇게 국제 금융시장을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은 큰 전환점을 한번 맞았고요. 이와 함께 똑같이 전환점을 맞은 게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금리 인상도 올해 정점을 결국 찍지 않았습니까? 네, 피크 시어리 얘기 많죠. 예.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요 간에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리 피크는 시장금리가 먼저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투자자들은 미리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금리를 보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먼저 피크를 쳤던 것도 시장금리 뒤늦게 피크를 쳤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계 중앙은행 격인 미국의 페드의 기준금리는 올해 마지막 금리가 7월 FMC 회의죠. 이때 0.25%포인트 올리고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전부 동결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이런 패턴을 이렇게 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비옥 회의가 한국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7차례에 걸쳐서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런 상황이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마다 인플레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기준금리의 피크 세어리 정점은 올해 3분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됐을까? 원래 시장금리는 선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비해서 먼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예. 정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파월 수습꺾기 현상으로 10월 달에 정점을 기록했다고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이 파월 수습꺾기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이제 0.5%포인트 올리면 시장금리가 0.5%포인트가 올라야지 기준금리 조타력, 조정력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한 나라의 금리 시스템, 인터레스트 시스템이 잡혀 있다. 그만큼 기준금리의 조타력이 높다는 것은 시장금리 간에 서로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5년물이든 30년물이든 체계가 되니까 금융시장이 그만큼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금융이 실물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예. 금리 체계가 자꾸 흐트러진다. 그래서 파월 수습꺾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이 파월 수습꺾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자 7월 달 내지는 3분기의 정점인데 월별로 보면 10월 달이 시장금리가 정점이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금리, 세계 대표금리인 미국의 10년물 금리 가지고 연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연초에 3.8%입니다. 이것이 SVB 사태 직후에 4월 달에 3.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날레가 10월 달이었죠. 그렇죠. 10월 달에 5%까지 돌파했죠. 근데 11월 1일 날 이렇게 되면 안 겠다 해서 제닛 옐런 장관이 국채 공급 물량을 조정했죠. 이게 재정정책의 피벗이죠. 예. 이때부터 금리가 급락했죠. 통화정책 기사에서 된 게 아닙니다. 재정에서 제닛 옐런이 국채 수급 물량을 그렇죠. 조정하는 관계로 해서 재정정책에 이렇게 피벗이 나오면서 지금은 오늘 아마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3.9% 10년물이 한 3.9%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 3.8% 마감이죠. 그래서 3.9% 내외에서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년물 금리는 올랐습니다. 10년물 장기금리는 이렇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장단기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다시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단고 장제 현상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인데요. 요거 왜 그러냐면 홍앵커가 잘 지적했습니다는 바로 지금 수에즈 운하 쪽에 화물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계로 좀 중동 정세가 좀 다시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5차 중동 전쟁까지 가지 않겠습니다는 국제 유가가 한 2%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는 예. 2% 가는 상태에서 인플레 재발효가 되니까 통화 정책에서 너무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페드 인사들도 과다한 금리 인하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주요국의 시장 금리도 국채 금리가 되겠죠. 페드와 커플링 현상, 동조 현상을 보인 것도 우리 국제 금융 시장의 이렇게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인플레이션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 이창용 총재라든가 예. 금통위원들이 꼭 방송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물가를 이렇게 안정시킨다 이런 목적도 있지만 다른 예. 목적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11월부터 가장 금리를 올렸죠. 근데 중앙은행 일선 목표, 이창용 총재가 고용 창출 이런 것보다는 일선 목표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그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11월 달에 사실 그 3.3%입니다. 이 수준은 미국의 3.1%, 일본의 2.5%, 유럽의 2.6%, 중국은 뭐 고사하고요. 예. 전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창용 총재께서 당신은 뭐냐, 소비자 물가 구성하는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냐, 잘 알고 있죠. 저도 이제 첫 직장이 한국은행이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사실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에 가중치를 더 두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민감한 생활물가 무슨 뭐 배추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로 더 주면 저 물가 수준은 3.3%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거는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면 이 스킨플레이션 아시겁니다. 그 다음에 쉐링크플레이션 이게 스물 물가라 하는데요. 그렇죠. 과자 봉지가 그냥 질소로 뚝 넣고 과자는 있잖아요.
적게 넣는 이게 이제 슈링크 프레이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아파트에 무슨 이렇게 핵심 골재를 빼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순살 아파트? 예, 아파트. 이런 게 바로 스킨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슈링크라든가 스킨플레이션 한국에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까지 집어넣으면 한계 물가는 사실 그동안 금리를 잡겠다 해서 가장 먼저 금리를 이렇게 올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금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가뜩이나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 지금 뭐냐, 한계 물가 3.3%다. 그러면 주부님들은 진짜 싫어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배추 안에 지금 얼만데, 그렇죠. 예. 무 안에 얼만데, 시금치 한 달에 얼만데.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시금치 200g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3,000원 받습니다. 3,000원 받습니다. 높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런 거를 감안하면 우리가 저 물가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럼 잡히느냐? IMF의 기준치를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잡기가 어렵다. 자, 내년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물가 목표치 이미 미국의 PC 물가 같은 경우는 1.87%까지 떨어졌습니다는 예. 대부분 다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한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오히려 거꾸로 물가 전망치를 올려버렸습니다. IMF에서. 내년에 원래는 2.3%에서 2.4%로 올린 사안이거든요. 왜 그럴까? 총성견장 포프레이션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기준금리라든가 이런 게 물가 목표를 잡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국고채 금리도 시장 금리도 변화가 많았죠. 그렇죠. 진짜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변동성 하면. 근데 트렌드, 이게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와 트렌드 커플링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게 이제 하루 변동성으로 보면 진짜 올해 채권 투자하시는 분, 채권 운영하시는 분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변동성이 많았죠. 근데 트렌드 커플링 현상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올해 국제시장을 점검할 때 굉장히 주목하는 특징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달러 가치 지금 흐름을 보면은 달러 스마일 이론이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스마일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또 외환 시장은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줄이면 예. 결국 달러 스마일 이론은 자 작년에 달러 인덱스 상으로 보면 사실 그 114였거든요. 1년 전에. 그렇죠. 이때 원달러 환율이 1,448 갓달러 킹달러 나온 시점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렇게 7월 달 같은 경우는 99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달러 스마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밑에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실 10월 말에는 107까지 올라갔죠. 음. 근데 제닛 앨런이 피벗 얘기하고 나서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늘 100일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측면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면 딱 스마일이 그려지네요. 스마일이 되죠. 예, 그런 52주 상태에서 기준으로요. 내년에 이제 달러 스마일이 위쪽 꼬리가 더 강하게 되느냐, 달러 강세가 되겠죠. 조금 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것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되기 때문에 갓달러, 킹달러는 경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만큼 약달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외환 시장을 점검할 때 이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3월에 발표됐었던 뉴욕 연은의 달러 임페리얼 서클. 자, 이 보고서가 틀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외신이라든가 해외 예측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송에 할 때 가감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뉴욕 연준의 올해 3월 달에 예.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페드보다도 더 이렇게 정확하다는 게 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보다 더 힘 있는 게 윌리엄스 총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연준이 지난 3월 달에 유명한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다. 뭐 영문은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달러 제국주의 시대가 올 것이냐 하는 책은 좀 메커니즘은 저렇습니다.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긴축을 추진하면 달러 강세될 거고 세계 교육이 위축되면 안전 통화로서 다시 달러가 강세에 부각되면 신흥국 위기가 되고 미국 쪽으로 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달러 수요가 되니까 미국의 블랙홀 상태에서 달러 강세되지 않느냐. 달러 스마일과 거의 비슷한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중심의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아까 달러 인덱스가 100일 정도로 다시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올해 뉴욕 3월 달에 연준 보고서는 여전히 틀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년은 다시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예.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하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그다음에 인하 폭이 지금
0.5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4차례, 5차례 이렇게 보이니까 이 또한 달러 임페리얼 서클 문제는 소위 달러 제국지 시에는 오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외환 시장을 점검할 때 달러 임페리얼 서클뿐만 아니라 짚고 가야 될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N달러 환율인데요. 자, 이 분야만큼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분야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네, 올해 말이 많았죠. N달러 환율, 엔화 투자,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은행 PB라든가 증권사 PB에 이것만큼 투자를 권유를 많이 했던 데도 없는데요. 이건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회의가 올해 마지막에 각국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장식했죠. 지난 예. 그 18일부터 19일. 그 내용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4월 8일 날 위에다가 그렇다 이어서 왔는데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 투자는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 엔화는 이렇게 엔저를 엔화 강세로 돌려놨느냐, 또 출구 전략 아베노믹스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느냐 할 때 엔달러 환율 가지고 딱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들었던 4월 8일 날 엔달러 환율이 125엔이었습니다. 예. 오늘 김천 PD 오늘 엔달러 환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4월 8일 날 엔달러 환율이 125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42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다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엔화라든가 엔화로 가지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가진 측면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우리의 여기에 춤췄던 은행 PB라든가 증권사 입장에서도 올해 엔화 투자,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 이걸 한국경제TV에서 하지 마십사 하는데요.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각종 언론 이거 많이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들어온 사게 125엔인데요. 지금 142엔입니다. 지금 김철희 PD께서 바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도 올해 얘기할 게 많죠. 그렇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있고, 그다음 변동성으로 보기 얘기할 사항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 한번 추세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원달러 환율이 이맘때 1,448원에다가 올해 2월 초에 1,228원까지 떨어졌죠. 예. 근데 그 위에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이 자 올해 10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갔습니다. 예. 미국의 피봇 이후에 사실 지금 원달러이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1,296원을 어제 기록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추세적으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했죠. 어떤 이제 특징인데 원화의 변동성으로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우리나라가 경제 위상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10위권이다 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좀 원화의 국제화가 돼서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변동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심했죠. 기억나십니까? 2월 이후서부터 7월까지 하루 변동폭이 7원이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 통화입니다. 하루의 변동성 하루입니다. 그렇죠. 한 달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7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태국의 바트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루피아 그리고 베트남 동화보다도 우리의 변동성이 5배 이상 컸습니다. 이 중앙은행에서 뭐 했습니까? 중앙은행이 뭐 했습니까? 이게 하루의 변동성, 원화 변동성이 이렇게 컸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실 국민들의 지금처럼 대외 활동이 이렇게 많은 한 상태에 기업들이 활동할 때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중되는 거거든요. 아 물가 하나 요것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에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뭐냐 그만큼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의 원화가 최약세다.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닙니다. 원화가 최약세입니다. 동대북이 됐다. 혹평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용 총재께서 좀 오늘 좀 방송 좀 꼭 들었으면 하는 말입니다. 물가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8월 이후 잭슨 미팅 이후에는 한국의 이제 원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예. 원달러 환율도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반기는 1,300원대 정도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예, 우리 그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얘기해서 그런지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안정을 찾은 것.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의 추세적인 변동성도 컸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창피할 정도로
베트남 동화보다도 변동성이 5배 이상 높은 것. 이거는 외환 당국의 문제거든요. 예. 우리 외환 보유도 풍족했습니다. 뭐 우리가 외환 보유가 그러면 외환 보유가 풍족하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잡습니까?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심 통화라는 게 뭡니까? 경제 위상. 그러면 원화의 국제화되면 변동성을 줄여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기업도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갈 때 그만큼 변동성이 줄여줘야 대외 생활, 경제 생활의 안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도 국내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한번 짚어주시긴 했지만 얼마 전이었었죠. 이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 방송은 7월 이후부터 방송을 거의 못했더라고요. 예. 그 주제 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환율이 1,300원대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1,300원대에서 이렇게 1,360원대로 움직였는데요. 예. 평균적으로는 1,320원 정도 되는데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제성을 낳습니다. 추경호 총리 상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성장이 1.3%, 2.4%인데요. 이 저성장에서 무슨 한나라의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사람이 상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대단히 한 해를 점검하면서 추경호 부총리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대주주 앙도세와 함께 대통령 공약사항도 좀 지켜야지 임명권자가 이렇게 공약사항인데 이거 당신의 얘기대로 이거 검토한 적이 없다 하면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려한 거냐. 그래서 한번 추경호 부총리를 또 한번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두들겼는데요. 좀 한 해를 점검하면서 개인적으로 감정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성장률이 지금도 이게 그러면 1.3%인데 예. 1.4%인데 상저하가 뭡니까? 근데 우리 경기가 회복시켜야 되는데 통화정책도 저 한국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매파 미쳐지니까 경기 회복시키기 어렵죠. 그렇죠. 재정정책은 거대 야당이 뚝 틀어막고 있죠. 재정정책 안 되죠. 못 되죠.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외환 사이드는 환율 정도만큼은 좀 1,300원대 유지해라. 그러면 원화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예. 수출 경쟁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죠. 그나마 추경호 부총리가 상저하고의 의미를 찾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반기에 1,300원 돼서 우리 주력 상품들이 수출이 돼서 아마 한국에 경기를 바친 것, 반도체 수출이라든가 바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지금 1,300원대 유지하는 수준은 어제 비록 1,290원대이지만 적정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환 시장 그리고 국채 시장을 주제로 얘기했는데요. 달러 투자, 엔화 투자,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까지 참 말도 많았었습니다. 자, 한 해를 점검했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교 시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어디에 시점에서 투자했느냐에 다 다른데요. 예. 지금 이게 총점검하니까 우리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에서 달러 엔화 투자를 가장 많이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가장 많이 권유했던 시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달러 투자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건 가장 권유가 많았던 게 작년 1년 전이 킹달러, 갓달러 용어가 나온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가장 증권사라든가 은행들이 이게 달러 투자를 많이 했을 때, 권유를 했을 때 그때 투자했다면 원달러 환율 수준은 작년 10월에 1,440원에서 어제 1,296원이죠. 달러 예. 투자 실패했죠. 이렇게 대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N 투자는 5월에다가 불었다부터 교체할 때 올해 이제 4월 달 되겠죠. 예.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외 환율을 보면 그때 4월 증시 1,400원입니다. 1,004원입니다. 근데 어제 910원입니다. 이 또한 엔화 투자 실패했죠. 그리고 가장 많이 권유했던 게 올해 미국의 국채 투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 투자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에 3.8%, 지금 3.8%, 3.9%죠. 이것 또한 국채 투자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했던 엔화로 미국의 국채 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SB 사태 직후에 3.3%였습니다. 오늘 3.9%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엔화로 가지고 미국의 국채 투자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로 투자했다면 1,004원에서 910원 한 차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투자했던 3.3%에서 3.9%. 국채 가격이 떨어져. 캐피탈 로스. 그다음에 자, 엔화로 바꿀 때 수수료. 미국의 국채를 바꿀 때 수수료. 이중 수수료. 증권사가 먹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가장 실패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게 달러 투자가 괜찮을 것이냐, 엔화 투자가 괜찮을까 다시 점검하겠습니다는 올해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엔화 투자, 달러 투자, 엔화로 미국채 투자죠. 네, 올해를 그 점검하면은 마지막을 보면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은행 PB들, 증권사 PB들 정말로 진짜 올해는 홍콩 ELS 터졌죠. 중계 CATL 터졌죠. 상원용 부동산 터졌죠. 진짜 고객을 위하는 좀 이렇게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익보다는 고객을 위한 다 터졌지 않습니까?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경과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고객들을 위한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